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미국이 알리지 않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전자장비를 쓰지 않고 그러면 이제 할 수 없죠.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걸 손으로 할 수밖에. 그 작업을 석 달 동안 약 300명 정도 은밀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교수님, 그러면 북한에서는 그 정도의 기술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에서도 그에 맞설 기술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대한민국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 EMP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찌 보면은 최고 통수권자들이 가장 유혹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후탈이 좀 적다고 할까. 어쨌든 가장 유혹을 느낄 수 있는 게 그 EMP 탄인데, 자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어떠냐? 그래서 우리 윤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 중에서 우리도 초강력 무기 그리고 아주 즉각 응징 보복이 가능한 위력이 굉장히 센 이 운반체 포함해 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추측이지만 EMP탄 전자기 맥동탄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근데 전자기 맥동탄은 수탄이 만든 건 정말 가공할 만하지만 지상에서 국부적으로 회로 저기 예를 들어서 좋잖아요. 그 이제 어떤 침략 김정은이가 내려오는데 그 모든 통신 장비, 통신 시설 그리고 전투기가 이륙하지 못하게 전부 그쪽 부분만 망가뜨리면 되거든요. 그걸 하는 저기 재래식 EMP탄들. 그러니까 거기서 뭐를 하느냐? 그러니까 감마선 액선을 만드는 거예요. 이 감마선 액선이 대량으로 아주 강력하게 수탄에서 나올 수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원폭, 수폭 전혀 상관없이 그렇지만 이제 좀 약하고 그리고 아주 국지적이고 제한적이지만 전술적이죠. 그 아까 말씀드린 게 전략적이라면은 그러니까 한 나라 한 상당 부분이 나가는 거라면 이거는 아주 전술적으로 최전방 부대 지금 탱크를 밀고 들어오는데 그 탱크를 무력화시킬 수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면 그는 그냥 대고 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조금 그렇긴 하지만 열화 우라늄탄이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농축할 필요도 없이 그냥 껍질만 갖고 쓰는 거거든요. 실제 그건 미국이 썼습니다. 그 이라크 전쟁 때. 근데 핵무기라고 하지 않잖아요. 우라늄이 들어가는데 그 이유는 농축한 걸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EMP탄 못지않게 유혹을 느낄 수 있는 게 열화 우라늄탄. 열화라는 건 딴 게 아니고 우라늄 보통 하면 우리가 235다 뭐 이런 것들 그 터질 수 있는 걸 잔뜩 모으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터지지 않는 것, 웬만해서 터지지 않는. 근데 그것도 터집니다. 그 고속, 그러니까 중소전자가 굉장히 빨리 나오면 터지는데 그것만 이제 어쨌든 간에 천에서 뽑아내면은 238이라고 하는 일단 별로 쓸모없이 보이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1000개 중에서 그러니까 993개가 그거고요. 7개만 235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계속 7개짜리 모으고 또 238이고 또 모으고 왜냐면 보면 235, 238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238이 조금 무겁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가루로 빻은 다음에 마구 돌리면은 원심 분리가 됐건 기체 확산이 됐건 그러면은 무거운 건 조금 바깥으로 가겠죠.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아주 원시적인 방법이죠. 이거 한 수천 번, 4,000번 하면은 그 230번 많이 모을 수 있어요. 근데 엄청난 전기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북한 같은 김정은 위원장이 볼 때는 굉장히 출혈이죠. 전력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공위성이 잡혀요. 왜냐면 이제 발열을 하니까 그 화상 사진기로 보면은 특히 밤에는 이게 벌겋게 보이거든. 물론 그렇지 않고 지상이 아니고 이제 가려놓고 하겠지만 그래도 요즘 해상도가 높기 때문에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재래식 EMP탄 그리고 우리에게는 없지만 비상시에 쓸 수 있는 그 열화 우라늄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러면 238 잔뜩 어디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아주 강력한 아주 탄탄한 저기 탱크를 뚫을 수 있는 탱크 기껏해야 강철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뭐 2배 넘는 거의 3배 가까운 저기 비중을 갖고 있으니까 쏘았다면은 탱크를 뚫을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맞는 순간 때리는 순간이 그게 또 발열을 해요. 그 화학적으로. 그러니까 물리적 충격 준 다음에 녹잖아요. 그럼 관통을 하죠. 그래서 이제 탱크 관통용. 또 우리는 못 만들고 안 갖고 있다고 하지만 또 혹자는 갖고 있다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안 갖고 있겠죠.
우리는 그 저기 비핵화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핵이다 안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재래식으로 쓸 수 있는 폭탄은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몇 톤짜리를 싣고 올라갈 수 있는 그 미사일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괴물, 현무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데 아마 김정은 위원장한테는 별로 위협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그 핵을 갖게 되면요, 마치 뭐랄까 마취된달까 아니면 그 중독성이 있달까 해가지고 다른 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정말 어렵게 어렵사리 뭐 경제난 그리고 또 저기 식량난 다 해가면서 그렇게 허리지 졸라매고 얻은 보물 아니겠습니까? 보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김정은에게는 굉장히 감회가 남다를 것 같아서 우리가 아무리 그 재래식 EMP다 무슨 저기 혹여라도 미군에서 살짝 빌렸을 수 있는 뭐 여러 유라늄 탄이다 또 와이어급이 들어온다 별로 겁내질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뭐 마음대로 하잖아요. 핵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도 만들려면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이렇게 어떤 누구의 머리에 들으시면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만들기 전에 고민해야 될 게 좀 많죠. 우리는 북한하고는 다르죠.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불려갈 만큼 국위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OECD 회원국이기도 하고 국제기구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파병도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국력이 커진 거죠. 우리가 옛날 생각하던 40년 전 대한민국이 아니거든요. 왜 이게 됐을까요? 한미 군사동맹 때문인 건 맞아요. 이제 70주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죠? 우리 그냥 우리 미국 큰형님 딱 바지 잡고 그냥 놓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만들지 않겠습니다. 그냥 재래식 무기 정도 재고 정리하고 괴물 탄도탄 좀 만들고 그 정도 수준이지. 그리고 혹시 된다면은 원자력 잠수함 정도는 갖고 싶습니다만 그렇지만 핵폭탄은 절대 만들지 않겠습니다. 이번에 윤 대통령도 저기 맹세를 하고 왔잖아요. 윤 대통령 전에 문 대통령은 그는 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NPT 기타 이 문구는 넣으라는 걸 안 넣었거든요. 근데 윤 대통령은 거기까지 넣고 왔습니다. 아마 담대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제 문이 닫혀버린 거죠. 그걸 깨려면 이제 우리가 어떤 그 벽을 깨고 들어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 첫 번째 한미 군사동맹 훼손이 되죠. 왜냐하면은 미국이 반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핵 우산을 씌워주겠다. 또 확장해주겠다. 그리고 우리가 자랑하는 그 막강한 핵 화력을 유사시 때 전개해주겠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요. 이 핵이라는 거는 마치 지아비처럼 지어미처럼 나눠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를 나눠 가질 수 없잖아요. 부모는 정해진 거예요. 핵은 절대 나눠 가질 수가 없습니다. 원자력 나눠 가질 수가 없고요. 미사일은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과학 기술도 나눠 가질 수 있어요. 칩도 반도체도 필요하다면 서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핵만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것도 어떤 그 우리 DNA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한번 가진 핵을 남이 쓰는 거는 원치 않는 거죠. 나만 내가 쓰면은 좋아요. 내연남불 남이 쓰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라고요. 그게 아주 전형적인 게 핵이에요. 이것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세히 들어보세요. 미국이 뭐 저기 핵우산 씌워주겠다. 언제라도 오겠다. 그는 이제 이빨인 말이라고 하지. 이빨은 말. 굳이 영어로 lip service. 보세요. 지금 전쟁은 속도전이잖아요. 평양에서 또는 38선 8호 비무장지대 거기서 저기 서로 향하고 있거든요. 그 지금 우리는 없지만은 그 핵 탄두탄이 날아갈 곳이 용산, 오산, 군산, 부산 또 저기 산자 돌림 다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어디죠? 성주 이런 데 전부 다 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50기면은 전부 다 덮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 주요 시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포함이 돼 있죠. 그 이유는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그냥 건들기만 해도 거기 해물질이 있으니까 효과가 굉장히 그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비행기 정도 B747 정도 또는 A380 정도는 부딪혀도 끄떡 없어요. 그 저기 동그란 돔 있잖아요.
그걸 이제 견디게 만들었는데 핵폭탄은 못 견디죠. 핵폭탄이.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벌써 우리 주요 군 시설 그리고 민간 시설, 핵 발전 시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는 전부 다 저기 덮고도 남을 만한 50기면은요. 근데 아마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그 원자로 재가동하고 그리고 실험용 경수로를 얼마 전에 이제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에는 기체 냉각로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불나는 것 때문에 돌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플루토늄 생산이 안 됐죠. 그런데 좀 불길하지만 그 실험용 경수로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수로보다는 용량이 100분의 1도 안 되죠. 그런데 그 플루토늄 만들기 좋게 그 형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지금 시운전에 들어갔다고는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은 거기서 그 증기가 난다는 거는 시운전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벌써 구룡강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그 배출구가 하나도 아니고 둘씩 있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서 이제 더운 물이 나오니까 온베이스라고 해요. 나온다는 건 이제 플루토늄을 대량 생산할 시점에 이럴 수도. 여태까지는 우라늄 가지고 생산을 했는데 그래서 아마 그 들리는 말로는 1톤 정도를 모으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요. 그런데 그건 기본적으로 약 20kg 정도가 하나 만드는데요. 그러니까 가장 작을 수 있는 게 25kg. 근데 지금 더 작은 5kg도 됩니다만은 북한이 그 정도 기술이 아닐 그러면은 약 20 계산하기 좋게 25kg을 할까요? 그러면 아까 저기 100kg은 4개죠. 만약에 1000kg이 1톤이 넘는다면은 40개가 되죠. 그래서 대개 이제 40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 있고 플루토늄은 상대적으로 적어요. 몇십 킬로그램 정도. 그게 이제 50kg이다 뭐 100 미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근데 그거는 아주 효능이 커가지고 5kg 정도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라늄도 5kg 정도면 되는데 북한은 아직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뭐 아니길 바랍니다. 제가 근데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단순 계산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플루토늄 한 10개 여기서 40개 그럼 이제 다 썼다 과장한 겁니다. 그럼 이제 50개가 되죠. 따끈따끈하게 바로 뭐 저기 실전 배치라고 돼서 갈 수 있는. 근데 그 중에 전부 다 터질 건지 그건 또 딴 문제예요. 왜냐면 불발탄도 있거든요. 그리고 북한이 핵실험 6번 했는데 특히 첫 번째 실험 그리고 불발했을 실험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잡아낸 게 6번이지만은 아마 그만큼 불발했을 가능성이 있다. 만탑선을 왜 우리가 못 잡은 거예요. 불발이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니. 그때는 이제 핵폭탄은 이제 지진파가 막 수평으로 진행되거든요. 징후가 있어요. 이거는 핵폭탄이다. 이거는 진짜 자연 지진이다. 또 인공 지진이다. 근데 어쨌든 간에 6번은 잡았는데 첫 번째 거는 우리가 조금 눈을 의심할 만큼 작았어요. 그렇지만은 분명히 핵폭탄이죠. 그 당시 나왔던 기록이 이제 환산을 하면은 보통 재래식 핵폭탄으로 환산을 하죠. TNT 얼마. 그때 800톤. 그러니까 1킬로톤이 안 되고 아까 히로시마 나가사키가 처음에 가서 던졌는데 그냥 터졌잖아요. 미국이 운 좋은 거죠. 물론 하나는 실험하긴 했지만 그때 15 또는 20킬로톤이니까 15,000톤 그리고 2만 톤이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거는 800톤이니까 작다. 근데 작은 고추도 매운 거예요. 핵이라고 하면은 왜냐하면 재래식 폭탄 제일 큰 게 11톤짜리가 미국 게 커요. 근데 러시아는 모든 게 더 큰 것 같아. 22톤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래식은 아무리 커봤자 10톤, 20톤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40배잖아요. 그러니까 핵폭탄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어떤 억측까지 했으냐 아니다. 김정일가 아마도 그 저기 허풍을 떨기 위해서 그냥 TNT를 잔뜩 쌓았을 것이다. 근데 그렇게 쌓으려면요 기본적으로 800톤을 쌓아야 되는데 그건 엄청난 양입니다. 그거 숨길 수가 없어요. 그게 더욱이 지하에 그리고 그 정도 되려면은 그 지상에서 관측이 되죠. 트럭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이게 핵폭탄 터뜨린 거 맞는데 굉장히 좀 저기 위력이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한 50km 보는 것이고 과연 그럼 북한이 EMP를 갖고 있을까?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6차 실험 때 우리는 그냥 그 뭐 별거 아니야. 100킬로톤이야. 10만 톤 별거죠. 왜냐하면 히로시마에 한 거의 10배 가. 근데 이제 독일이나 일본 또는 특히 미국에서는 중국, 러시아도 한 200톤,
300킬로톤, 그러니까 30만 톤 정도 되지 않느냐? 그러면은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렇죠? 그 히로시마의 뭐 숭배, 그러니까 히로시마 같은 도시가 20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면 수소탄 반열에 들어요. 물론 수소탄하면 100만 톤쯤 되면 30만 톤이라도 뭐 그럴만하죠. 그러면은 EMP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간을 생각하면요, 충분히 가졌을 거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해구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속도준이라고. 그래서 기껏해야 우리에게 남은 시간, 특히 서울은 금방 그 저기 엎어지면 코다는 데 있거든요. 비무장지대에서 1분 길게 잡으면 한 90초 여유가 있어요. 뜬 다음에 여기 종말 단계까지 가까우니까요. 여기서부터 저기 대륙간 탄도탄이 미국 대륙까지 가는데 30분, 45분밖에 안 걸리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금방이죠. 우리 얼마 전에 재난 문자 와서 한번 이렇게 난리 났었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는 벌써 다 당하죠. 기본적으로 재난 문자는 육하 원칙, 이게 뭔지는 우리 국민이 알 권리. 그렇게 하면은 이게 그 늑대와 소년처럼 이게 뭐냐, 도대체 서울시에서 뭐 저기 하는 것도 아니고 좀 애매한 새벽 뭐 아침이었죠. 근데 그 저도 창가가 있어가지고 보니까 높은 데였었는데 그냥 평온해요. 그러니까 버스, 택시, 뭐 사람들 왔다 갔다 보통 이제 그 정도 시간이면 저기 통행이 시작되니까요. 그리고 복도를 보니까 복도도 조용하고 지하로 내려가는 게 맞거든요. 계단으로요. 저기 들어가면 근데 이제 그것도 사실 위험해요.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비상 재난 대비 시설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죠. 만약에 정말 이래 가지고 사람들이 다 모이면은 이제 압사 사고 나죠. 좁은 골목, 복도, 그리고 도기 계단도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무방비 상태로 보면 돼요. 그리고 근데 그 전에는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아주 침착들 하셔가지고 아무도 안 나오시는, 저 빼고는. 그래서 저도 복도 왼쪽 오른쪽 보고 내 전화에 그 저기 해킹이 들어왔나? 뭐 누가 잘못 보냈지? 뭐지? 하는데 또 나중에 또 저기 행정안전부 같은데, 그러니까 짧은 말로 썼더라고. 뭘 해가지고 저기 뭐가 님 그래도 재난 문자 하면 그래도 길게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에 거는 그래도 입니다라고 왔어요. 근데 글쎄요. 그런데 그만큼 시간이 없었다는 것 같은데 시간이 있었죠. 왜냐면 아무 일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만약 진짜였으면 아까 90초 말씀하셨으니까 네, 이게 뭐지 하다 그냥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는 90초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90초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90초 동안에도 뭔가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같은 상황에서는 대피하는 거는 무의미하다. 차라리 유리창에서만 좀 떨어지고 차라리 두툼한 옷이 있으면은 뒤집어 쓰는 게, 겨울 외투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또는 이불일 수도 있고 담요일 수도 있고, 그게 최선이겠다. 우리는 내려가는 도중에 사고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 소위 지침서 매뉴얼이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평생 예를 들어서 그런 훈련 바라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군대 다녀온 다음에 민방위도 그렇고 예비군 훈련도 그렇고 거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진짜 민방위, 핵 민방위. 그런데 우리가 그런 점에서 보면 아주 담대한 민족인 것 같아요. 아주 웬만해서는 겁도 내지 않아. 아주 느긋하죠. 근데 미국만 하더라도요, 그 어린아이들 초등학교 때부터 그 냉전 시대 때 진짜 그때 사실 누가 미국을 건드리겠습니까만은 전부 다 학교에서부터 초등학생, 유치원 때부터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넉겐 그 뭐죠? 커버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밑에 어딘가 있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학교에서 교실에서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가지고 저기 어떤 뭔가 일이 있다면 이 사람들이 그냥 버릇이 돼 있어요. 이렇게 하고 밑에 들어가는 거 좀 바보 같긴 한데요. 그게 지진 날 때 똑같은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커버를 하고 이제 일단 몸은 숙여야 되는 게 맞으니까 하고, 그래서 거의 버릇처럼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참 담이 큰지 그런 훈련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 우리는 90초라는 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그냥 마이동풍, 위독경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 매뉴얼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실효성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는. 그래서
우리 국민께서도 아셔야 되는데 이게 이런 저기 웃지 못할 그 저기 사건으로 해서 우리가 알게 돼서 그나마 다행이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이거는 정말 비상 상황이다. 먼저 우리가 각자 도생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 상황에서 그 오하이오급 핵 전술 잠수함, 핵 전략 잠수함 오는 것 기다릴까요? 그리고 그 시각에 동해에 와 있을까요? 아닐 것 같은데요. 그게 오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구함에서 온다. 시간 걸려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시간 90초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까 다시 말씀드렸는데 립 서비스다. 우리가 핵 개발하지 않게 그렇지만은 그래서 다시 이제 본론 들어가면 우리가 할 수 있느냐?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감내해야 될 게 있다. 우리 국민께서 아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한미 동맹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그 핵 비확산 조약. 그는 우리가 국가 안위가 문제됐을 때 우리 국가 운명이 그야말로 풍전등화잖아요. 그럴 때는 공식적으로 탈퇴할 수 있어요. 석 달 여유를 두고.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이면은 어디 NPT 한미 동맹이 있어요. 뭐 우리 대통령하고 연락할 방법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 그때는 용산 대통령실 뭐 벙커로 내려갔을지 모르지만은 글쎄요, 대통령도 중요하지만 국가가 왜 있죠? 우리 국민 때문에, 그렇죠? 주인은 국민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국민이 정작 도망갈 때는 없었다. 그리고 보세요,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탁상공론이죠. 대통령실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이게 오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전략자산 그게 보통 때 억제 효과는 있지만 이게 너무 이렇게 하면은요 뭐 1년에 한 번이다 반년에 한 번이다 하면은 김정은도 이제 이득이 나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조금 하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뭐 오지도 않을 텐데 왔다가 다시 돌아갈 텐데 하면 그냥 그 저기 코웃음 치고 그냥 해일이다 무슨 저기 이런 거 이름 지어가면서 팡팡 터뜨리잖아요. 그리고 사흘 동안 잠적해 있다가 그 지진 해일 일으키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근데 우리는 대비책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 저기 재래식 EMP 만들어서 뭐해요? 김정은 벌써 우리가 대비할 수가 없는데 김정은이 먼저 우리 그 군산 오산 포함해가지고 비행 뜨지 못하게 그리고 통신 장비 다 망가뜨려 버릴 텐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부터 저기 안내 방송도 못 나간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참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게 정말 비현실적이지만 그래도 주무실 때 전자장비를 끄고 있다면 그 약간의 시간은 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켜 있다면 그건 순식간에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를 받기 전에 그러니까 안내 문자 받기 전에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도망가요? 도망갈 수가 없죠. 어차피 그리고 그 정도 되면 기본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죠.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로 확성기 있잖아요. 그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자장비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는 정보화가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정보기술 IT 강국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런 그 EMP 공격이 그래서 김정은이 그걸 파악하지 않았을 리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제 핵 무기 다시 돌아간다면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얼만큼 필요할. 그래서 저희가 드린 말씀은 보통 때 준비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핵무기 만든다고 처음부터 막 거창하게 재처리 공장 세우고 농축고 그건 이제 옛날 그 핵을 모르시는 분들이 인터넷 뒤지다가 그 저기 하시는 전문가님들 많잖아요. 저 빼고도 많잖아요. 그분들은 전부 이제 그런 지식을 갖고 계신 거예요. 히로시마, 나가사키 시대 그 인터넷 문건 보고 지금은 안 해요. 지금은 3차원 인쇄기로 AI가 챗 GPT가 핵 설계를 하고 있다니까 그걸 만들어요. 미국 국립연구소에서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미국이 알리지 않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한 가지 부담은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전자장비를 써야 되잖아요. 컴퓨터 프로그램을 동원하고 챗 GPT 뭐 인공지능 모든 게 이제 빅데이터잖아요. 이 전기 장비 또는 전자 장비를 쓰는 순간 미국에 잡혀요. 그러니까 저만 하더라도 국제 원자력 기구 사찰관 미국 사찰관 2번 이틀에 걸쳐 제 실험실에 왔고요. 핵 무기 원리를 알 수 있는 사람. 박윤희 교수님은 마음만 먹으면 한 달이었나 두 달이었나 이렇게 모으면 핵 만드실 수 있다고. 그래서 이런 그 최첨단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20세기 인터넷 문건에 의존하는 핵 전문가들하고 이제 그래서 결이 많이 달라져.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은 택도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데 저는 말이 됩니다. 제 안에서는. 그 이유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전자장비는 안 되잖아요. 저도 했고, 아까 IAEA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CIA, 미국 중앙정보국에 RAND Corporation이라는 데 연구소가 있어요. 거기서 또 이제 미국, 그러니까 우리 교포 같아요. 재미 교포가 찾아와가지고 이런 설계 도면을 보여주더라고요. 이거 혹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인터넷에도 맞죠. 그 뭐냐면은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드는 그런 거창한 생고방사 이런 옛날식 20세기식 제철이 공전 말고 아주 3층 높이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떠돌아 있고 여기에서 한 2층만 더 얹으면 거기서 제철이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비슷한 걸 우리나라가 했었습니다. 벌써 몇십 년 전에. 그러니까 20세기에서요. 21세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제철이 플루토늄은 공릉동에서 그 당시 서울 공대가 거기 있었고 뒤쪽에 실험용 원자로 트리거 마크 2, 3, 2, 3호기 두 개가 있었는데요. 어찌됐든 과학적인 호기심으로 그때도 제가 있었으니까 제가 굉장히 오래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거기서 추출하는 걸 약간 했다가 그리고 또 농축 실험은 또 다른 데서 약간 했다가 그것도 이제 순수의 과학적인 호기심으로 과학자리 또 다른 건 없지만 호기심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장난은 다른 걸 농축하는 건데 우라늄도 넣었더니 진짜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소량이지만 소량한 거하고 한 번도 하지 않은 건 굉장히 큰 차이예요. 그 소량에서 대량으로 되는 건 그냥 연탄치기처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농축도 해봤고 제철을 해봤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조합하는 기술만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장비를 하면 좋은데 저도 이렇게 이제 그 일종의 사찰이랄까 아니면 좀 이제 외교부에서 뭐 전화가 오고 또 저기 미국 대사관에서도 전화가 오고 그래서 저는 거기 만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 지도했을 뿐이고 다른 실험 연구를 했을 뿐입니다. 해서 이제 잘 지나갔습니다. 근데 한동안 좀 괴로움을 많이 받았죠. 이런 일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자장비를 쓰지 않고 그러면 이제 할 수 없죠.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걸 손으로 하는 수밖에. 그렇죠. 그 작업을 석 달 동안 약 300명 정도 1년만 있으면은 치하에서 한미 원자력 동맹 또는 군사 동맹 또는 핵 비확산정 이런 거 전혀 손대지 있는 그대로 해서 은밀하게 그렇지만 위대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머리만 써가지고 사람 손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그 전자장비 쓸 수 있다면 한 30명이 되는데 이제 머리를 해야 되니까 수개선을 해야 되고 그러면 확인을 해야 되고 검사를 해야 되고 종이에 연필 가지고 쓰는 거죠. 그거는 안 걸려요. 그래서 그걸 해놓자 할 수 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때는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걸 얼개라고 말을 해요. 얼개. 그러니까 껍질이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크기가 제가 이만큼 했는데 정말 맞아요. 한 1m가 좀 안 되는 80cm 직경이요. 동그란 구조. 그리고 아직은 원시적이에요. 왜냐하면 수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많이 만들게 되면 소형화, 경량화 되는데 첫 번째 거는 아마도 80cm 정도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핵폭탄이랑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실 제 주먹만한 건 복숭아 정도 될까요? 제 주먹이 좀 작네요. 그렇죠? 근데 사과 정도 되는 거를 더 작게 똑같이 구로 만들어 가지고 한 앵두 정도로 줄인 그러니까 구로 줄이는데 똑같이 흐트러지지 않고 그러니까 잘못 흐트러지면 이제 삐뚤어지거나 타원처럼 타구라고 하거든요. 정구가 아니고 타구가 되면 안 되고요. 정구에서 큰 정구에서 작은 정구로 그렇게 하려면 방법이 뭐밖에 없죠. 폭탄 터뜨리는 수밖에 없죠. 재래식 폭탄. 근데 바깥으로 터뜨리는 게 아니고 안쪽으로 터뜨려 눌러버려야죠. 폭발을 우리 영어로 굳이 explosion이라고 하잖아요. 밖으로 x는 바깥이거든요. 근데 안쪽이니까 implosion 안쪽으로 내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 기술 우리나라 있습니다. 언제 쓰죠? 지하철 공사할 때 또는 우리 건물 쓸어내릴 때 바깥으로 튀면은 옆 건물이 상하니까 안쪽으로 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화약 장약을 잘 배치를 해가지고 안쪽으로만 터지게 똑같은 거예요. 그 기술 여기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3.9잖아요. 그리고 이게 터지면서 이게 눌러줘야 되니까 또 이게 이 방아쇠가 다
다 넣을 수는 없잖아요. 한 32개, 뭐 64개, 96개 이렇게 눌러대니 불연속적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불연속적이 있다 보니 여기서 툭 터지면은 이게 충격파가 가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직선거리죠. 여기까지 갈 때까지 아까 여기 이제 복숭아 또는 사과가 있는데 직선거리가 이게 짧아요. 근데 여기서 터진 게 또 이쪽도 터진 게 있지만 그 가운데 비어 있으니까 또 이렇게도 퍼져 나가요. 그렇죠? 또 이렇게도 퍼져. 그럼 이제 옆에 있는 거하고 또 마주치겠죠. 32개가 있으니까 각 한 개에서 터진 거 보면은 옆에 터지잖아요. 동시에. 그러니까 그 동시라는 게 10억분의 1초니까 상상하기 힘들죠. 그렇죠? 100만 분의 1초, 10억 분의 1초. 정확히 똑같이 터지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요? 먼저 터지니까 그냥 가서 혹을 만들어 버리죠. 또는 구멍을 만들어. 그럼 저기 불발탄이 되니까 똑같은 시간에 전달되는데 충격파가 자 여기만 하나 하더라도 쫙 가는 게 있고 직선거리 짧죠. 근데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도 이렇게 가는 것 이렇게 가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천천히 가줘야 되겠죠. 왜냐면 이게 가는 동안 시간을 벌어줘야 되니까 이건 좀 빨리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고폭, 저폭 이걸 이제 배합을 이제 렌즈 기술을 하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돋보기 있잖아요. 그 저도 옛날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종이가 타잖아요. 그렇죠? 초점 맞추는 기술. 이 초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광학 렌즈처럼 고폭 렌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가야 될 게 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들 조금 천천히 가야 될 게 있고 이제 그거는 주로 이제 화학의 그 장약, 화학의 비율을 바꿔가지고 어떤 거는 충격 빠르다는 건 이제 초속 10m 정도 그리고 느린 거는 8m, 5m 초속이요. 그러니까 뭐 빠르죠. 이쪽은 이제 핵의 세계에서는 뭐 곤병이나 마찬가지죠. 핵은 빛의 속도니까 어쨌든 간에 그걸 이제 해주는 게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그 핵심 기술 얼게 만드는 거죠. 그거는 제 머리에서 그리고 수계산으로 가능하거든요. 근데 3차원이라 인력이 필요해요. 왜냐면 각도별로 다 준 다음에 손계산을 해야 되니까 이게 그 구좌표를 써야 되거든요. 혹시 직교좌표 또 원통좌표까지는 되는데 구좌표는 굉장히 힘들어요. 컴퓨터로 하면은 금방인데 이 컴퓨터 뚜껑을 여는 순간 저기 CIA에서 본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래서 보는 게 아니고 일단 거기 쓰려면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을 접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알고 그랬는지 모든 전산 프로그램 요즘에 C++, 옛날 포트란 같은 이걸 전부 그 모 회사 여기 지사가 있더라도 모 회사 컴퓨터 전부 다 걸어놨어요. 라이선스 키가 걸려 있어가지고 거기에 허락을 받아야지 이게 돌아가기 시작하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냥 안 돌아가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아예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려면은 우리가 인트로넷만 써가지고 우리 자신의 거를 옛날 언어로 써야 되겠죠. C++를 쓰면 C++ 때문에 또 다 밖으로 연결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아주 옛날 이제 다 버려져 가지고 기록이 다 지워져 버린 옛날 파스칼 뭐 이런 거 모르실 거예요. 그런 언어로 짜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인력이 필요해서 그 상태에서 이제 수계산하고 인력으로 계산하고 완전히 그 인터넷 차단하는 거죠. 그 저기 미국도 그렇게 하거든요. 왜냐면 거기는 이제 마음대로 개발하지만 그 미사일 장치 그리고 이제 격발 장치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미사일 발사할 때 그 해킹이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전부 브라운관이라고 하면 모를 거예요. 우리 이거 말고요. 브라운관처럼 이렇게 투툼한 거 있거든요. 그걸 써요. 캐소드 레이, 그러니까 음극관이라고 하죠. 그걸 써면은 그 침투했을 때 물론 영향 받지만은 상당히 시간을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그 옛날로 우리도 지금 벌써 옛날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간 상태에서 개발 껍질만 만드는 건 자유거든요. 뭐 이거 왜 만들었느냐? 잘 모르겠다. 그냥 우리 과학자 호기심에서 만들면 된다. 아까 그 두 가지 건 있잖아요. 우라늄, 플루토늄 다 우리 호기심이었다. 우리가 자진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했더니 뭐 제 원자력 들어와가지고 뭐 좀 꾸지람은 듣긴 했지만 뭐 그냥 잘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근데 꼭 이럴 경우는 또 그 참 좋은 일에는 항상 그 호사다마 이게 막아 낀다고 그 원자력 잠수함 잠시 그 예비 타당성 조사할 때 어떤 기자님께서 또 폭로를 하고 이런 식으로 대만도 그 마지막 단계에서 그 내부에서 폭로를 하게 CIA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항상 보는 것처럼 이것도 누군가가 뭐 저 아닌 사람이 있으면은 폭로가 되겠죠. 그럼 이제 멈출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할 수 없죠. 제가 호기심에서 했다. 그렇죠? 세상을 뜨기 전에 좀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이거 한번 해결을 보고 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후배들이 또 나중에 할 테니까 그 기록만 남으면 되니까요. 거기까지 이제 만드는 거라서 이제 이렇게 한 게
그 얼개 설계인데 물론 이 말처럼 이렇게 간단하지는 않죠. 거기 구조도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거의 실물대의 그 설계 도면이 인터넷에 또 돌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아직도 또 돌고 있다는 사실 제 눈에는 이게 보여요. 일반 사람들은 한 수치까지 두께까지 거의 빠진 게 하나 있죠. 공차가 필요한데 그건 뭐 괜찮아요. 정밀 가공을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복제품 하나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경은 얼마다. 그리고 조금 그래서 우리는 조금 눈치가 있으니 좀 줄이자. 그러면 이제 고폭 화약을 쓰면 된다. 그 당시 40년이 아니고 70년 전보다는 지금 화약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작은 양으로. 그러니까 핵폭탄 싣고 갈 때 무게 거의 전부가 화약 무게예요. 나머지는 우라늄은 기껏해야 5kg, 뭐 20kg이란 말이죠.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근데 히로시마 나가사키 같은 것도 4톤이 넘었거든요. 그 이유가 화약 무게가 커요. 그리고 그 껍질, 이거지 얼개가 이제 금속이었기 텅스텐 또는 저기 텅스텐도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리고 또는 우라늄 238 아주 무거운 금속이죠. 이것 때문에 무게가 나가는 거지. 실제 저기 우라늄은 별로 안 나가요. 그러니까 경량화 소형화는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냐? 껍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거는 원래 작아요. 안에 드는 알맹이는. 그래서 이제 알맹이를 만들려면 우리가 이제 그 핵 비확산 조약이다, 한미동맹 이런 데 문제가 되니까 먼저 이제 국제사회에 선을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걸 만들어 놓자. 3개월이면 되고 300명이면 된다. 그러면은 그 시점에서 선을 하고 우리는 정말 한미 동맹 일단 저기 선언을 하고 그럼 그때 가서 미국 결정하겠죠. 그래? 그러면 이제 마지못해 인정할 수도 있고 아니야. 너희 이제 제재할 거야. 라고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보수 제재할 거야 라고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제재 받아야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파키스탄보다 못하나요? 인도보다 못할까요? 우리나라에는 그렇잖아요. 삼성전자, LG전자, LG화학이 있고 한화가 있고 포스코가 있고요. 미국이 오히려 힘들다고요. 우리나라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핵심 부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오래 못 가요. 풀 수밖에 없어요. 그 어떤 분들은 뭐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세워야 된다. 그렇잖아요. 더욱이 그 지난 정부 때 탈원전을 해가지고 물론 이제 힘들었지만 한 가지 좋은 거는 우리가 앞으로 쓸 수 있는 원자로 연료가 전에는 한 3년치 정도였는데 그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비상시 때 전쟁일 수도 있고 뭔가 이런 제재가 있을 때 3년이 좀 늘었습니다. 신설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재가동을 멈춰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골 1호기, 월성 1호기 그냥 폐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료가 들어갈 것이 좀 줄어든 셈. 어쨌든 간에 길게 낙관적으로 보면 5년 동안 돌아갈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 또 그러니까 그 판에 박은 그 전문가님 말씀이 있습니다. 무역 제재 들어온다. 원자력 발전소 선다. 그건 다 미국이 세뇌 교육시킨 건데 아니라고니까 아니네요. 원자력 발전소 전혀 문제 없습니다. 들어와 있어요 연료가. 그리고 그 연료 우리가 만지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연료 빼면 돼요. 우라늄 235, 플루토늄 만들고 그러니까 연료 걱정 없다는 사실. 단지 LNG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 양은 조금 늘여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이상 몇 달 단위예요. 몇 년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라늄은 몇 년 단위다. 벌써 말씀드렸는데 한 5년. 근데 LNG 그러니까 천연가스나 이런 석유 그는 이제 몇 달 단위란 말이죠. 그게 지금 제일 걸려요.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는 최소한 그 미국이 견디지 못하니까 미국이라기보다는 애플이, 구글이, 테슬라가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먼저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어떤 그 말미만 구실만 만들어주면은 마지 못해서 그래 그 대신 우리는 그럼 이제 물러가고 자주 국방하고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는 항상 있으니까 이 태평양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다 그러면 조금 더 뒤로 갈 수도 있겠죠. 사실 전에 그래서 문제가 있긴 했었지만 그때는 우리가 핵이 없었잖아요. 지금 핵이 있으니까 우리가 방어하고 근데 핵은 무조건 가져야 돼요. 그 이유는 북한은 어찌 보면은 어린 아이 수준이에요. 초등학생 정도. 우리 진짜 적은 중국이에요. 러시아고 그리고 일본도 경계해야 되고요. 대만도 경계해야 되고 우리는 핵에 그리고 일본, 타이완 거의 우리보다
거기도 이제 조립하면은 되는, 특히 일본은 그래서 그쪽 말로 그 일본 발음으로 그 도라이바만 돌리면 된다고 사석에서 자랑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그 사석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총리 대신들이 쭉쭉 우리는 도라이버만 돌면 된다. 자신 있다는 거죠. 미국도 알고 중국도 알고 우리 빼고 다 알아요. 북한도 알고. 근데 우리만, 그래서 우리는 거기까지는 가 있어야 된다. 북한보다 더 무섭다니까요. 그리고 한 번 한 다음에는 거대한 위력 그리고 아주 방대한 기술, 그러니까 많이 크게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일본이고, 그리고 못지않은 게 타이완. 타이완만 해도 그 장제스하고 장진고 그 총통이 있었잖아요. 그때 거의 문 앞까지 갔었는데 그때 또 장모라고 하는 그 내부, 그러니까 그 연구소장이었죠. 핵무기 개발 연구소장이 그 전환을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이중 접자로 해서 건너가 버렸어요. 비밀 다 갖고 또 설계도면 갖고, 그래서 그게 알려져 버리고 그 시점에서 멈추고, 그리고 들리는 말로는 그 이제 장제스 총통의 아들이 장진구어잖아요. 장진구어가 뭐 좀 저속한 편은 화병으로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사흘 있다가 사망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병일 수도 있고요. 그만큼 핵이라는 거는 어떤 그 국가 최고 통수권자에게는 정말 그냥 전부죠. 그렇죠? 그 정말 놓아서는 안 될. 그러니까 그 장진구어 총통의 그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아버지 유언을 따라가지고 했는데 갖고 가버렸단 말이죠. 그랬을 때 받을 그 충격은 아마도 전쟁에서 그 핵폭탄 맞은 거하고 같은 거라고 봐요. 교수님, 그럼 하노이 회담도 사실 뭐 결렬이 예정되어 수순이었어요. 글쎄요. 그거는 그냥 그 트럼프하고 김정은 사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연출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저기 정상의 어떤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트럼프 보셔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글쎄 대통령이라기보다는 저기 배우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일도 김정은이도 파악하고 있었고, 그리고 기대를 하지 않았고, 그때 보세요. 김정은이는 아주 진정하게 그 저기 회담 준비를 했잖아요. 트럼프는 어떻게 했죠? 그냥 돌아다니고 뭐 기타 등등. 그러니까 서로 알았던 것이죠. 그럼 물론 했지만은 거기에 들어가는 건 그렇잖아요. 항상 대통령 정상끼리 하면은 김정은이나 시진핑이나 푸틴이 아닌 한은 남아있는 기간이 그때 2년, 3년, 1년이에요. 김정은도 그걸 아는 것이고요. 바로 바뀌잖아요. 그걸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그 연연에 어떤 이유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뭐 하노이 딜이라고 해서 뭐 이런 일을 했지만 거기 우리 덕을 본 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냥 우리는 그냥 나머지 그 저기 가서 드라이버도 돌리고 스크루도 돌리고 해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50기가 넘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불안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걸 만들어 버렸는데 그 시간만 벌어준 거죠. 뭐 아무런 게 없었죠. 가끔씩 거기서 하면은 유엔 안보리 안전보장위원회 열고 저기 책망하고 제재 걸고 하지만 중국 러시아 반대하니까 뭐 그냥 거기서 하고 뭐 계속 그것만 하는 거죠. 그것도 이제 조금 피곤하지 않아요. 그렇죠? 뭐 소집했다가 나오는 거 보면은 또 결국은 어차피 그 채택되지 않을 텐데 그러면 그냥 시위성으로 끝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세월이 흘러버린 거죠. 오늘까지 온 것이고 지금도 우리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죠. 아직 못 갖고 있고 가지면은 안 된다. 뭐가 어떻게 된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같은 핵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걸 만들려면은 기본적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저쩌고 해서 뭐 몇 년이 걸리고 그것만 하는데도 팀 꾸려야 되고 아예 21세기 저기 전쟁하면서 그 예비 타당성 조사할 때가 있어. 그거는 봉건 시대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 생각을 가진 핵 전문가들이 있는 한은 우리도 핵 갖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